우리의 한류 문화는 혼돈적 질서의 카오스모스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유복 교수입니다. 2022학년도 제1학기 송유복 교수 강의 중에서 오늘이 제4강입니다. 제4강의 강의 제목을 좀 잠정적으로 카오스, 코스모스, 카오스모스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주 특이한 강좌 제목이죠. 더욱이 국어와 문학과 관련된 송유복 교수의 강의가 웬 이렇게 과학적인 용어가 튀어나왔냐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은 이 강의를 제가 한 5년 전부터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은데 왜 못했느냐 하면 전공에서 좀 벗어난 좀 먼 개념이고 해서 주저해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한번 밝혔습니다만 이번 학기가 저의 마지막 학기입니다. 8월 말에 정년 퇴임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강의하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뭐 하더라도 뭐 한두 번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정규적으로는 이번 학기가 저의 마지막 강의인데 마지막 강의에 한 5년 전부터 하고 싶었던 이 강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제 4강은 카오스, 코스모스, 카오스모스로 정했습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와 역사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국어 선생이 되었을 텐데 국어 역사는 생명수나 감로수로 비유될 수 있다면 수학과 과학은 비유컨대 맹탕이었어요. 일종의 뭐 백지 상태랄까요? 맹탕이란 말 우리가 많이 쓰죠. 정확한 의미 가르쳐 주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 임금 중에서 영조, 정조 알죠? 영조와 정조는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고 그 중간에 아버지가 있었는데 차도세자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궁중의 역사에서는 제일 비극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고령의 영조가 임금을 가장 오래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장수왕 다음으로 오래 했습니다. 장수왕이 가장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장수를 했다고 해서 장수왕입니다. 영조가 한 61년인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고령의 나이에 죽기 직전에 마지막 수발한 사람이 손자인 정조가 젊은 정조가 옆에서 할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궁녀에게 따뜻한 물을 끓여오라 해가지고 그 사발에 담긴 물을 입에 조금씩 떠넣어 주었습니다. 그 조금씩 떠넣어 준 그 뜨거운 물, 따뜻한 물, 그것을 실록에는 백비탕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 하는 뜻에서 백이고 흰백자고 비는 비등하다, 끓는다. 이 백비탕이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맹탕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백지 상태라는 뜻이죠. 오늘 사실 저 전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주로 과학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과학 사상이다. 사상이 가깝다. 그렇다고 과학이라고 해서 어느 문학과 무관하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상당히 과학이라는 것도 신화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신화적 상상력이 촉발해서 과학적 상상력을 불러와서 과학의 진보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과학의 원초적인 형태도 그 신화와 신화적 상상력과 비슷하기 때문에 일종의 넓은 의미의 언어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를 신화적으로 접근한 언어는 많습니다. 상형문자도 있고 3000년 전에 중국 주역의 괴, 우리 태극기 할 때 그 옆에 가장자리에 있는 거 그것을 괴라고 하는데 이 괴가 64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수학적인 조합을 해가지고 미래를 점치고 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도상 이미지니까 넓은 의미의 상징적 언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우주를 과학적으로 접근한 언어 중에서는 아인슈타인의 공식 있지 않습니까? 상대성 이론에서 보여준 그 공식 대문자 E 이퀄 무슨 소문자 MC 제곱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質量과 에너지가 같은 값어치를 가진 것으로 서로 맞바꾸기도 한다는 그 가설인데 이것도 일종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언어와 문학으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안에 서로 반대의 안에 그 위치에 서 있다 하더라도 돌고 도는 것이다. 어떤 개념적인 어떤 순환성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300년 동안 지배해온 그 과학이라는 것은 뉴턴의 소위 패러다임, 뉴턴 역학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언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패러다임이란 말은 조금 더 다시 제가 또 설명할게요. 카오스란 말은 우리말로는 혼돈인데요. 무엇이 카오스인가? 왜 카오스인가? 이런 공부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스모스, 그 다음에는 카오스모스 정반합의 논리 원칙에 따라서 오늘 공부가 진행되겠습니다. 카오스는 원초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뭐 사전적 의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질서가 없고 혼란스러운 어떤 정서들, 감정들, 신화의 혼돈에서 질서 있는 우주가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들, 무슨 원초적인 것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원초적이고 원형적인 것이 카오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모든 그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신화적 상상력에 그 우리가 기대어 볼 때 혼돈에서 시작이 되었다. 혼돈에서 시작이 되었다. 근데 그게 조금 안에 약간 결이 달라요. 도덕경, 노자의 도덕경에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 막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안에 그 중국의 안에 그 창세신화, 그 우주가 창조된 신화를 방고신화라고 하는데, 방고라고 하는 사람에서 시작된데, 방고가 알에서 깨어나서 이 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입자의 하나의 개념입니다. 이 알에서 깨어나 가지고 서로 간에 그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이렇게 밀고 무거운 성분들은 내려가게 하고 가벼운 성분은 올라가게 해서 이렇게 이 사이를 벌여서 하늘과 땅이 되었다. 거리가 멀어져서. 이거는 상당히 오늘날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우주 기원론과 일치한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카오스 상태에서 원초적인 물질이 분화되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것. 그래서 뭔 말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물질 입자가 10억 개가 있고 한 공간 속에 물질 입자가 10억 개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하나라도 많으면 하나라도 플러스 알파 플러스 1만 된다 하더라도 상호 소멸이 끝나면 10억 개가 상호 소멸이 끝나면 하나가 딱 남는데 그 하나가 하나에서 우주의 기원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로서는 세기의 갱일기인데 이것이 방고의 창세신화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조금 결이 다르지만 성경에도 창세신화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가 뭡니까? 하늘과 땅 아닙니까? 근데 하늘과 땅인데 땅 그 다음에 무슨 모세 이야기 나오면 뭐 창세기 뭐 1장 2절인가 뭐 어딘가 보면 땅을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토호 보후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 히브리어로 하나는 토후, 땅은 토후하고 보후하다. 토후가 히브리어로 혼돈이라 하고 보후를 공허라고 합니다. 텅 빈 거. 이것을 안에 땅은 하늘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하늘 정반대 아니겠어요? 하늘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하늘은 그러면 땅은 혼돈이니까 하늘은 질서, 또 땅은 공허이니까 뭡니까? 충만이겠죠. 공허 반대말은 가득 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은 질서와 가득 참, 즉 충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땅은 토후와 보후, 즉 혼돈과 공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사람이 사는 땅은 공허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우주가 창조되었다. 뭐 약간 뭐 결이다. 대체로 이렇다 생각. 성경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질서와 혼돈이 다른 어떤 것들은 무슨 도덕경이니 주역이니 또 그리고 로마 시대의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나타난 창세 이야기 같으면 모든 것이 이렇게 뒤섞여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서로 싸우고 습기가 건조한 기운을 건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맞서고 부드러움과 딱딱함이 부딪히고 무슨 무거움과 가벼움이 서로 헐뜯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변신 이야기에 보면. 그러니까 혼돈과 질서가 뒤섞여 있다. 뭐 도덕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신화나 이 설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좀 엄격하게 이 질서와 혼돈이 분리되어 있다. 이런 어떤 약간 별다른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뒤에 보면 하늘에 존재하는 것이 천국이고 땅에 있는 것이 지옥 아닙니까? 천은 하늘천이고 지옥 할대지는 땅기자니까.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을 이렇게 엄격하게 분리를 해놓고 중세가 시작됐는데 중세가 대체로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한 1000년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안에 사고 패러다임을 양분화시킨 게 이온화시킨 겁니다. 상과 죽음, 선과 악, 천국과 지옥, 이것을 둘로 나누는 것이 중세적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그러다가 이 중세가 한 1000년이라고 했는데 한 500년 정도, 한 반쯤 지나다 보니까 이 엄격한 이분화된 이원론적인 어떤 이 사고의 패러다임이 서서히 허물어집니다. 저 간에 그 중간에 중간 개념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해석지대가 생기게 됩니다. 해석 논리, 중간지대가 생기는데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것이 탄생하죠. 이것도 결국 인간의 관념의 산물입니다. 연옥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놓인 것.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란 낙타가 바늘 구멍을 지나가기보다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연옥이 생겼으니까 돈을 즐겨도 돈을 소유해도 적어도 나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천국에는 못 가지만 지옥에도 가지 않는다. 근데 그 천국에도 못 가고 지옥에도 못 가면 그 있는 곳이 어딥니까? 연옥 아닙니까? 연옥의 탄생이 바로 자본주의를 촉발시킵니다. 세계사적으로. 이 연옥의 개념을 문학적으로 가장 잘 형성한 사람이 누구라? 단테의 신곡. 단테가 단테의 신곡에서 잘 형상화시킵니다. 이 중세적 이원론적 사고에서 관념 틀에서 벗어나서 근대를 향해서 한 발짝 내디딘 작품이 단테의 신곡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우주를 보는 관점도 중세 기독교에서 조금 바뀌어가는 측면이 있었겠죠. 좀 더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무엇이 카오스인가 했는데 그러면 왜 카오스인가?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하죠. 왜 우리 현대사회에 카오스가 중요하냐? 좀 어려운 말로 왜 카오스가 새로운 패러다임이냐 하는 겁니다. 패러다임,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한 시대를 지배하는 개념의 틀, 이론의 집합체를 패러다임이라 합니다. 그리스어로 파라데이그마, 파라라는 말은 많이 나옵니다. 나란하다, 나란히 펼쳐졌다, 뭐 반대쪽 그런 뜻도 있고요. 영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PARA라고 하는 접두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데이그마는 증거, 신뢰, 보기 이런 뜻이거든요. 데이그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쭉 안에 증거를 나열하다, 그 말이 파라데이그마, 즉 패러다임이라는 말입니다. 토마스 쿰이라고 하는 과학사상가가 제일 처음에 이 말을 썼습니다. 동사 무슨 안에 변화표도 패러다임이에요. 원래는 이게 언어학에서 썼죠. 동사 변화, go, went, gan처럼 이렇게 동사 변화하는 표, 이것도 패러다임입니다. 왜 안에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자연 현상이 아니라 돌발적인 게 많이 있어요. 난류의 소용돌이 폭풍을 동반하는 난기류. 엊그제도 보니까 비행기가 새하고 서로 부딪혀가지고 다시 기항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도저히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막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리고 아니야 방송하고 기내 방송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안에 공기의 흐름 때문이라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하는데, 이런 어떤 자연 현상이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 이것이 혼돈을 말하고 카오스를 말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의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현상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의 불호황, 환율의 등락, 전염병의 발생, 주식시장의 불안정, 이게 다 혼돈, 카오스죠. 문화적으로는 마찬가지고, 또 최근에 21세기에 와서 9.11 테러나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것은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으니까 이런 것도 카오스 현상입니다. 그래서 혼돈 궤적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이 우리가 중요하다. 혼돈 궤적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궤적을 좀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 그래서 왜 카오스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카오스 이론을 제일 먼저 체계화시킨 사람은 유명한 프리고진인데, 일리아 프리고진인데 노벨 화학상 받았죠. 이 이전에 이미 1961년에 MIT 유명한 공대죠. 기상학 교수였던 에드워드 로렌츠가
기상 관측을 하다가 조그만 원인이 엄청난 미미한 변화가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이론을 정립을 합니다. 일종의 카오스 이론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나비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봐요. 코 안에 털 하나 빼고 나니까 온몸이 뒤틀리듯이 이게 재채기 나는 거. 이것도 안에 나비 효과예요. 코 털 하나 빼는데 온몸이 안에 요동을 치는 거. 이것도 나비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일리아 프리고진은 고전 물리학에서 가역적이고 결정론적인 이미 안정 시스템에서 연구 대상을 삼아 왔는데 비가역적이고 무질서한 그 개념들은 외적인 것을 보는데 이렇게 외적인 것을 봐서는 안 된다. 일리아 프리고진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론을 체계화한 게 카오스 이론입니다. 비가역성이 비정상이 아니라 가역성이 정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역설적인 언어로 반론을 펴면서부터 이때까지 물리학계에서 지배해온 사고, 질서의 동력학에서 혼돈의 연력학으로 개념틀이 변환되어 갑니다. 이것이 카오스 이론입니다. 카오스 이론과 관련된 우리나라 현대시에서 하나 본다면 이상한 가역 반응이거든요.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화학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서로가. 근데 가기만 하지만 되돌아 올 수 없는 것을 그 비가역성이라고 하거든요. 이상한 가역 반응이라는 것은 비가역 반응인데 화학 방정식에서 이 시를 보면 카오스 이론이 정립되기 훨씬 이전에 이상의 시에서도 카오스 이론이 나타나 있다. 그 원형적인. 이것을 내가 시간 관계상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 송유복 교수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로 하는 인생공부 송유복의 서정시 비평이라는 이 강좌가 지금 거의 한 2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최근에 올린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상한 가역 반응입니다. 그걸 참고를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그래서 따로 끌고 와서 링크를 시켜서 여러분 강의 올린데 다시 또 브로그를 올렸습니다. 이거까지 봐줘야 오늘 제 강의의 전문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두 개의 태양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두 개의 태양은 그 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상의 날개 지적 선문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두 개의 태양은 이 카오스와 코스모스 요 아힘 부블라트가 지은 카오스와 코스모스의 두 개의 태양에 대한 이론을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 책을 들고 거기에 실험한 그 화상을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한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좀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한다는 것은 문학 작품에서는 흔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그 설화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삼국유사의 그 월명사가 신라 그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떠서 아무래도 이 변개인 것 같아가지고 향가를 잘 짓는 스님 월명사를 불러서 시를 지어서 이것을 물리치게 했다. 주술적인 힘 가지고 물리치게 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아무런 일이 없이 잠잠해지더라. 이걸 보고 어떤 학자들은 9개월간 해성이 실제 그 해에 있었다고 합니다. 9개월 동안 육안으로 관측된. 그거 일 것이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햇물의 현상이다. 햇물의 현상은 아까 해성 출현설보다는 조금 과학적으로 좀 덜 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카오스 상태라는 것은 옛날 고대인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공포적 혹은 공황적 요즘 말로 하면 멘붕의 마음 상태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것을 향가라고 하는 시와 노래로서 해치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말고도 여기저기 두 개의 태양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상의 그 날개에 나오는 두 개의 태양 그냥 우리가 지나갈 수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두 개의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모의 실험을 한다면 이거는 대혼돈이 아니고 대재앙이다.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하면 지구는 강막한 우주 공간으로 표류하고 만다. 그러니까 생명도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어떤 카오스 상태를 문학적으로 이렇게 구현하고 있다. 그러면 질서, 코스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코스모스는 그리스 말로 우주, 질서, 우주의 질서 이런 것을 뜻합니다.
코스모스란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이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도해지에서는 잘 보기 힘들겠지만 시골의 밤하늘을 보면 별들이 총총이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뭔가 질서정연하다. 천문학 할 때 문자가 글을 문자지만 글을 문자의 원초적인 의미는 앞에 실사변의 글을 문자, 무늬 문자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천문학 하는 것은 하늘의 무늬를 살피는 학문이다. 그 뜻입니다. 한자의 의미로서는 하늘의 무늬를 살피는 학문이 천문학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말이 지리학이거든요. 지리학. 지리할 때 이자가 이치인데 이 원래 뜻은 결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내가 그런 말 쓰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우주관은 다른 거하고 좀 결이 다르다. 결. 땅의 결을 살피는 것이 지리학입니다. 옛날에는 가장 지식인의 동양권에서 지식인의 지식 정도가 높은 것을 두고 천문지리에 능통하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하늘의 무늬를 알고 땅의 결을 아는 사람을 지식인으로서 가장 높은 경지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천문 현상들, 천문하고 하늘의 무늬라는 뜻이다 하는 것을 하늘의 걸 하면 안 됩니다. 글을 문자라서 글 하면 안 돼요. 하늘의 무늬, 땅의 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천문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는데 한 2, 3년 되는 것 같아요. 세종과 장영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물론 실제의 대화가 아니고 허구적 상상력, 시나리오 작가에 의한 허구적 상상력의 대화인데 영실아 너 하늘에 별 보는 거 좋아하느냐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도 좋아한다. 세종이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별 보면서 맨날 종일토록 내려다 보다가 올려다 볼 하늘이 있다는 게 너무나 좋아서 나는 별을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너는 왜 그리 좋아하느냐 하니까 장영실은 천출입니다. 천출. 노비의 부산 동네의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주 재능이 뛰어나서 서울에 이 발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의 아들인데 천출이죠. 천출이니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절대 못 다닙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땅을 내려다 봐야 하는데 혼이 나거든요. 고개만 들어도 혼이 나는 천출의 신분으로 밤하늘을 올려보아도 별들은 자기를 꾸짖지 않더라. 뭐라고 하지 않더라. 오히려 별들이 저에게 신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느끼지더이다. 그래서 저는 별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내용의 대화가 나오는데 물론 실제 그런 대화 한 적은 없었을 겁니다. 시나리오 작가의 상상력인데요. 그만큼 이 별이 질서 있게 운행을 하고 있다. 하늘의 무늬를 우리 조상들은 엄양오행의 질서로 보았다. 엄양, 엄은 달이요, 양은 태양. 태양계 행성은 오행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이게 오행에서 비롯된 별 이름 아닙니까? 천자문에 일월 영척이요 진수열장이라. 해와 달은 차고 기울어지고 이것이 반복이 되고 서로 바꿔가면서 진수열장 별과 별자리는 이렇게 잘 질서정연하게 널려 있다. 줄을 서 있다. 태양계도 태양계 너머의 더 강막한 외계를 바라보면 저 밤하늘에 물이 지어서 얽히고 설킨 무늬로 꽉 짜여져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부산의 밤하늘만 하더라도 은하수 봤어요. 요즘은 참 시골에서도 보기 힘듭니다. 정말 봐야 할 때는 지리산이나 제주도 한라산 그 기슭에서 봐야 보이겠죠. 이런 별들 밤하늘의 무늬를 본다는 것. 옛날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얼마나 조화롭고 질서정연한가. 또 아름다운가. 질서가 있고 조화로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의 생각은. 요즘 현대 예술은 막아내 어지럽고 하는 데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만 불규칙한 데서 아름다움을 느끼지만 옛날 사람들은 규칙적이고 질서정연한 것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변화는 과학뿐만 아니라 무슨 자연에서도 쓰고 자연현상에도 쓰고 많은데도 쓰고 있죠. 사람의 인체의 변화도 있고요. 그것이 엄변 양화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그 말에서 나왔습니다. 엄이 변해서 양으로 되는 것, 달이 기울어져서 해가 뜨는 것, 이런 관점에서 변화란 말이 나왔습니다. 우주는 음과 양이 맞물려 있는 거대한 태극체를 형성하고 있다. 말하자면 양의 과정에서 팽창하면서 물질과 에너지를
헛고 어머니 가정에서는 수축하면서 물질과 에너지를 모은다. 오래전에 아까 말한 일리아 프리고진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1996년이었을 겁니다. 과학 철학 분야의 우리나라 석학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영어로 자라매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말로 어떤 과학사상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려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중력장은 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비가역 과정에 의해 양의 에너지로 변환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방금 아까 제가 한 말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동양적 사유의 엄변 양화론과 비슷하다. 프리고진의 이 생각털이요.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엄변 양화되는 우주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양력을 썼습니까? 음력을 썼습니까? 다들 안에 음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양력, 음력 둘 다 썼습니다. 농사 지을 때는 양력을 썼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24절기입니다. 얼마 전에 경칩이 지나고 무슨 무수 이런 것들이 오지 않습니까?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바뀌는 절기 24절기.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지은 거죠. 그거는 양력입니다. 그런데 음력은 그 외에 농사 짓는 일 말고 물고기 잡는 일, 저 어업에 종사하거나 우리의 생활, 기초 생활이나 습속 같은 것은 전부 다 음력입니다. 생일 지내고 제사 지내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음력, 양력 함께 쓰는데 양력보다는 음력이었죠. 더 좀 포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는 전 세계 문화를 아폴론 문화권과 다이애나 문화권으로 나누어지는데, 아폴론은 그래서 신화에서 말하는 태양신이고 다이애나는 월신, 달의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해를 문학적 소재로 삼는 것보다 달을 문학적 소재로 삼는 경우가 수십 배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만 보더라도 우리는 다이 문화권이다. 다이애나 문화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외국에 가면 저 서양 쪽에, 저 서양의 아랍이나 일본만 하더라도 해양 문화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도 일본 아닙니까? 일본 일자가 해일자 아닙니까? 또 일본의 그 국기의 그 빨간 그게 해를 뜻하는 겁니다. 해양신이 바로 아마테라스 어떻게 해서 일본을 건국했다고 하는 그런 신화가 있어요. 제 나이에 그 12살 때 1969년에 미국 처음으로 인류가 달나라 가는 일이 있었죠. 그때 그 여름 방학을 며칠 앞둔 임시 공휴일인데 그때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생방송을 했거든요. 마침 우리 집에 TV가 있어서 그날 오전에 지켜봤는데요. 그 전날에 신문마다 난리였어요. 이태백이 놀던 안에 달 속에 사람이 간다고 하면서 난리를 쳤고, 그 다음부터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달나라 가는 세상인데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과학 시대가 도래했다는 이야기죠. 그때 세 사람의 우주 비행사가 탔는데 달에 갔지만 두 사람은 달의 표면에 발을 디뎠어요. 한 사람은 우주선을 지키기 위해서 내리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이 마이클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이클 콜린스는 그렇게 어렵게 가가지고 달에 발을 안에 딛지 못하는 거 좀 억울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그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주 그 탐사선을 누군가 한 사람 지켜야 되거든요. 그 달에 간 것은 맞죠. 다만 안에 달에 안에 발을 디디지 못했다 하는 건데, 이 마이클 콜린스가 이런 책을 냈어요. 먼 훗날에 달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우리 번역중에는 굉장히 두껍죠. 이 사람이 달의 표면에 발을 딛지는 못했지만 그때 상황을 잘 이렇게 책의 한 권으로 분량으로 썼는데, 위대한 기록문학이다. 우리 문학에 기록문학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한중록 같은 게 기록문학이에요. 우리의 문학이 어디 안에 창작문학만 있는 게 문학이 아닙니다. 영화에도 극영화가 있으면 기록영화, 다큐멘터리가 있듯이 문학에도 기록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대한 기록문학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달로 가는 게. 거기에 여러분들 이게 다 이 복사를 했죠. 학생종합 정보 시스템에서 제 강의록을, 이 강의록이 다 보여. 이걸 출력을 해야 강의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달에 도착한 순간을 묘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참 이게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히네요. 참 명문장이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외롭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고독은 불가피하다로 시작되는 이 안의 인용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기를 바라고요. 지금은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우주의 비밀을 안내가 우리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고대 중세 때는 점성술사들이 우주의
비밀을 밝히려고 노력을 했다. 점성술은 천체를 보고 길흉하복을 점치는 이를테면 학문 이전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코스모스의 작가 잘 아시죠? 천문학자 칼 세이건. 미국의 칼 세이건이 1970년대에 이 원고를 작성할 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현재 천문학자보다 점성술사가 10배 더 많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뭐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천문학자보다 점성술사가 더 많을 겁니다. 지금도 점성술의 그 잔영이 남아있다는 것인데, 아까 알나라에 지금 만약에 오고 가고 한 일은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안에 반복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처음으로 1960년에 처음으로 달나라에 갔다는 것은 문명의 거대한 한 걸음이고 천문학의 위대한 개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가, 승리의 노래를 개가라고 하거든요. 마치 마이클 콜린스의 그 소해와 가면은 승리의 노래처럼 아련하게 들려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올해 2022년입니다. 올해 8월 달에 한국형 달 궤도선을 띄운다고 합니다. 뭐 사람을 타고 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안에 그 민담에는 달에는 개수나무 아래 옥토끼가 떡방을 찍는다 하는 그런 이미지와 관념이 강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우주선에 아직까지, 지금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우주선 이름을 짓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달 탐사선 이름을 창어라고 했습니다. 창어. 창어가 뭐냐 하면 한자로 쓰면 항안대, 항안은 중국 전통에 있는 달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달의 여신 항아를, 한자말로 항아를 중국 지금 발음으로 창어해서 뭐 창어 메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일본도 달 탐사선 이름을 일본 전래동화의 이 캐릭터인 가구야 공주라고 있다는데, 가구야 공주가 뭐 자기들 안에 설화나 민담에서 달나라 갔다 왔다 하는 게 있는데 가구야 공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와 달의 신화와 관련시킬 때 삼국유사 영일만, 포항 영일만에서 일본 가가지고 일본 안에 조그만 나라를 갖다 세웠다고 하는 연호랑 세오녀 전설이 있습니다. 그 비슷한 내용이 일본 역사책에도 나옵니다. 세오가 바로 안에 달의 여신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세오라고 하면 어떻겠냐 하니까 세오. 조그만의 한자 어니까 발음은 아주 단순하고 좋습니다만 한자어라는 어니까 좀 그렇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서사무가 일월 해와 달 범풀이라는 게 있어요. 일월 범풀이에 해당금이가 나옵니다. 해당금이가 죽어서 무슨 달이 되었다 하는 그런 설화가 있는데, 해당금이가 어떻겠냐 이런 생각도 떠오르고요. 내가 하나 또 지어봤어요. 문득 떠오르는 월궁각시. 다 한자로 표현되지만 굉장히 좀 우리말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월궁하면 우리가 많이 썼거든요. 별나라는 뜻인데 달에 궁굴이 있다. 월궁각시. 각시란 말은 뭐 여신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월궁각시 1호, 월궁각시 2호 하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거 공모를 하면 내가 한번 응하고 싶은데 공모도 하지 않고 뭐 좋은 이름 짓겠죠. 하여튼간에 또 그리고 먼 외계에 은하수가 있다는 거. 은하수,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쪽배는 조각배죠. 이 은하수가 영어로 밀키웨이인데 그리스 신화에 때문이죠. 그리스 신화에 올림피아의 안에 제우스 신이 주신입니다. 신중의 신입니다. 제우스는 영어지만 그리스 말로는 주피터라고 해요. 사모스 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거제도보다 조금만 더 큰 섬인데 지금은 터키 국경에 가깝습니다. 그건 물론 그리스 영토에 포함됩니다만 사모스 섬에 대한 헤라 여신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고 밑에 바닥 정도만 남아있지 그 신전 자체는 지금 세월이 너무나 오래되어 버려서 없어졌습니다만, 이 헤라 여신이 바로 그리스 말로는 주노라고 합니다. 주피터와 주노가 서로 결혼을 했어요. 첫날 밤 보내면서 가슴을 넘어 세게 잡아가지고 이 젖을 하늘에 뿌리는데 그것이 은하수가 되었다. 그래서 적길, 밀키웨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고, 우리는 미리네, 순수한 우리말로는 용천, 미르는 용의 우리 토박이 말입니다. 저번에 무슨 미르 재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5년 전에 문제가 됐던 우리 용의 토박이 말이 옛날에는 그랬어요. 용자 이렇게 안 했어요. 미르용자, 미르용.
그래서 누가 옛날에 한 몇십 년 전에 나한테 물어요. 미러, 내 이름이 용자가 들어있는데 이 미러 용자라고 하는데 왜 용자를 안 하고 어떤 책에는 미러 용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길래 미러가 용이다. 네, 그런 말을 갖다가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용이 사는 냇물, 그것이 은하수다. 그래서 미리네라고 한다. 뭐 이런 안에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우리가 밤 하늘에 보는 이 거대한 세계를 우리는 매크로 코스모스, 대우주라고 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우주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이크로 코스모스. 내가 1997년이군요. 평생 잊지 못할 다큐멘터리, 기록 영화를 보았습니다. 프랑스 영화인데요. 마이크로 코스모스, 소우주의 세계. 이건 눈에는 보일 수는 있지만 너무나 미세한 세계라서 이것도 역시 그 소우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참 그 영화 속에 나비의 숨소리까지 담았습니다. 놀랍죠? 벌의 첫 날개짓, 개미의 발자국 소리, 비 한 방울에 엄청난 경량이 일렁이는 자연의 재난에 맞서 끈질기게 싸우는 개미 한 마리. 이 모습을 고성능 카메라 속에 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는 평생 잊지 못할 위대한 기록영화, 다큐멘터리라고 봅니다. 지금 또 보고 싶습니다. 그걸 보고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 이 미물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고 우주가 있고, 이 미물 개미도 하나의 중생이거든요. 중생에 불성이 있다. 이런 그 불교의 가르침과 관련되는 그 소우주의 세계, 이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우주의 다큐멘터리를 본 일이 있습니다. 칼 세이건이 기획하고 진행한 TV 연속물인 코스모스, 1980년에 방영이 되었는데요. 그때 참 어수선한 해였거든요. 강주 민주화 사태도 있었고 전두환 신군부가 등장하던 그런 시대에 그냥 한 번씩 보긴 봤습니다만 그때는 그 감흥이 없었어요. 또 과학적인 어떤 흥미가 전혀 없을 때니까. 그때 어쩌다 한 번씩 봤는데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그거 다시 보고 싶은데 뒤에 새로 만든 코스모스는 있대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 그때 만든 오리지널 코스모스 다큐멘터리, TV 연속물 다큐멘터리를 한 번 더 봤으면 합니다. 근데 보기가 쉽지 않군요. 그런데 책으로 만들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국판 이렇게 두껍습니다. 719페이지. 여러분이 이걸 꼭 좀 읽어봤으면 합니다. 칼 세이건, 60 초반의 나이에, 좀 이른 나이에 죽었습니다만, 아버지가 누구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노동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노동자로서 미국 이민을 온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천문학자, 세계의 지성으로 우뚝 선 분이에요. 어떤 천문학자는 칼 세이건을 두고 천동가요 엔터테이너라고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혹평한 천문학자가 나왔냐, 칼 세이건이 나왔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이 두꺼운 책 중에서 내가 딱 한 문장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이게 칼 세이건 이 두꺼운 책 속에 대표적인 토픽 센텐스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헛다라 싶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걸 뽑고 싶습니다. 이 책의 518쪽, 한국어판 518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진동 우주에서 코스모스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끝없이 반복하는 생과 멸의 중간에 자리할 뿐이다. 야, 진동 우주란 뭐냐? 바로 팽창과 수축을 되풀이하는 그 관점에서 본 우주입니다. 지금 현대 물리학이 말하고 있는 우주관이에요. 팽창 수축을 되풀이한다는 것. 이 우주는 무시무종이요 불생불멸이라고 보는 불교적인 우주관과 일치합니다. 불교적 감성을 자극하는 표현인데, 서양인 천문학자의 우주관 치고는 상당히 동양적인 웅숭 깊은 지혜를 엿볼 수가 있다. 우주의 탄생과 종말이 분명하다고 보는 것이 기독교적 관점의 우주관이거든요. 우주는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했고 언젠가 종말한다는 것,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 이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관점입니다. 근데 불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불생이요 불멸이다. 탄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하는 것. 칼 세이건의 518쪽에 진동 우주에서는 바로 이렇게 생과 멸의 중간에 자리할 뿐입니다. 우주는. 이 책이 또 재미있는 것은요, 칼 세이건은 케플러나 뉴턴과 같은 그 근세의 과학자들의
철학자들에 대한 관심도 많았습니다만 이보다 1000년도 더 지난 그 과거의 그리스 시대의 그 철학자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옛날 그리스 철학자라 하면 뭐 수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또 과학자이기도 했고요. 그때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융복합적인 학문이니까요. 특히 피타고라스와 데모크리토스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군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요. 피타고라스 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피타고라스 공식이 있지 않아요. 수학 공식. 수학자로만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데 철학자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피타고라스의 고향은 사모스 섬입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헤라 신전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리스 영토지만 그리스보다는 터키가 훨씬 가깝다. 터키는 인근이고 그리스는 한참 가야 됩니다. 사모스 섬 출신인데요. 뭐 지금은 그 인구가 한 4만 정도 살고 있다 합니다. 사모스 섬에. 그는 그 수학적 논쟁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인지 상태, 어떤 지성의 상태라고 믿었죠. 이 논쟁 체계가 바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란 말을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피타고라스입니다. 특히 지구가 둥근 형태라는 것을 처음 알았던 사람이다. 놀랍죠? 어떻게 알았냐고 추론을 했냐 하면 사모스 섬에서 배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배의 마지막에 보이는 것은 바로 돛대의 끝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굽어서 간다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둥근 형태구나, 팽팽한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피타고라스의 학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하죠. 그 피타고라스 학파의 학자들은 공의 형태, 구의 형태를 완벽한 존재의 상징으로 여겨왔다. 그것이 훗날에 요하네스 케플레에게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오랫동안 형이라고 보았다가 이렇게 구형으로 보게 됨으로써 바로 한반도에서 올려다본 밤하늘에 북두칠성이 떠 있지만 호주에서 올려다본 그 자리에 북두칠성은 없고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십자성이 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알게 된 것은 바로 뭡니까? 지구가 구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인식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벌써 2500년 전에 그 관념의 단초를 가지고 있었다 하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피타고라스가 죽은 후에 태어난 이가 바로 데모크리토스입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저 그리스 북안에 마케도니아 그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 옛 그리스 도시인 아브데라의 출신이라고 하는데 데모크리토스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만 코스모스 책 359쪽에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데모크리토스는 소크라테스를 만나러 아테네까지 갔지만 부끄러운 나머지 자기 소개도 하지 못했다. 그는 히포크라테스, 의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의성이라고 하죠. 히포크라테스와 절친한 사이였으며 물질계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경외했다. 데모크리토스는 독재 아래 부유한 삶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가난한 삶을 택하겠노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시대를 지배하던 종교들을 모두 악이라고 판단했으며 불멸의 영혼이나 불멸의 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원자와 빈 공간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는 신도 없고 무슨 영혼도 없다. 원자와 빈 공간만 존재한다. 원자를 아톰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아톰이라고 한 말 쓰지 않습니까? 이 데모크리토스는 여자에도 관심이 없고 섹스와도 담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항상 이성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봤지 무슨 남녀관계 이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거시적인 세계가 있고 또 미시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 미시적인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라고 보았고 쪼개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을 원자라고 보았는데 물론 지금 초분자도 있고 그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17세기 때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망원경과 현미경이 개발됐어요. 17세기 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비로소 우리는 거시적인 세계를 볼 수도 있고 눈에 절대 볼 수 없는 미시적인 세계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데모크리토스 이후에 거의 뭐 한 2000년 정도 지나서 그런 도구가 개발이 되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고, 우리나라 시인 중에서 천체에 관해서 가장 많은 소재를 쓴 사람은 윤동주입니다. 윤동주 시가 그리 많지 않은데 거의 시 중에 배를 소재로 한 게 13회, 산문에서는 3회니까 모두 16회네요. 그 대표적인 시가 벨 해는 밤입니다. 벨 해는 밤 여러분 읽어봤죠? 그 당시에 연희전문학교 그 잔디밭에 누워서 벨 해고했다는 정언이 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모티프가 되어서 벨 해는 밤이라고 하는 몇 년 후에 2학년 때의 그 경험이 단초가 되어서 4학년 때 이렇게 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시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세계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그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고요. 그 시에 보면 벨 해는 밤에 보면 하늘, 땅, 사람 다 나옵니다. 이 하늘, 땅, 사람이 주역의 원리이기도 하고 우리 한글의 창제의 원리이기도 한 삼재가 기본이 바탕되어 있다. 천지인. 하늘은 시간이고 땅은 공간이고 사람은 인간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간자입니다. 시간, 공간, 인간. 이 간자가 무슨 간자? 사의 간자. 그러니까 간적 존재다. 하늘도 간적 존재고, 아까 데모크리토스가 말하는 빈 공간 할 때 그 간입니다. 간적 존재다. 인간도 아니야, 그죠? 인간과 인간관계를 맺으니까 간적 존재죠. 부부도 그 중간에 빈 공간에 있죠. 부부가 항상 한 몸이 돼서 붙어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간적 존재다. 이거는 이미 데모크리토스가 빈 공간을 이야기했다. 또 미시적인 세계에는 원자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천문학 관점에서 볼 때 별은 뭘까요? 별은 행성, 위성, 해성을 제외한 빛을 내는,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가 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 차이가 있죠. 별은 보통 명사로 태양입니다. 고유명사 태양이 있고 보통 명사 태양이 있는데 별은 태양입니다. 우주 공간에 흩어져 있는 막강한 힘을 내는, 막강한 빛을 내는 그 천체가 바로 별입니다. 우리가 아는 태양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생물학에서 대나무를 풀이라고 보는데 우리의 관념은 나무로 보지 않습니까? 나무라고 보기 때문에 대나무라고 하죠. 윤선도는 대나무를 두고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조금 과학적으로 접근했네요. 대나무를 나무와 풀의 중간이라고 했는데 생물학에서는 풀로 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과 개념과 상식과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다 보니까 금성도 별이 아니고 화성도 별이 아닙니다. 금성 같으면 굉장히 빛나는 별이죠. 우리가 하늘에서 늘 보지만 금성을 왜 서양 사람들은 저녁별이라 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새벽별이라고 하느냐. 저녁에 금성이 떠서 새벽에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거든요. 방점을, 서양 사람들은 방점을 뜨는 것을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저녁별이 되고 이분이 있었다라고 하고, 우리는 지는 것을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새벽별과 똑같은 말이 샛별입니다. 샛별 공주 하듯이 샛별. 그런데 이 금성이 샛별인데 참 이름은 아름답고 아름다운 이미지 샛별공주를 무색하게 하는데 그 금성은 환경이 생지옥입니다. 도저히 안에 그 상상도 못하는 거. 영하 수백도 되고 뭐 그런 거예요. 영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금성의 환경이 생지옥이지만 화성은 그나마 생지옥까지는 아니다. 가장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화성의 하루가 24시간인 것도 지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수십억 년 전에는 화성의 지표에 물이 흘렀다. 우리 내가 어릴 때 마니아였는데 공상과학적인 화성인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최근에 몇 달 전에 한 2달 됐나요? 40년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근무하다가 정년 퇴임한 물리학자 제임스 그린이 마지막 고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 2달 됐어요. 올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화성을 지구화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다. 뭐 그 방법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세기의 경읽기고요. 아무튼 뭐 수소폭탄 한 10,000개 정도 화성의 극지방에 터뜨리면 화성이 지구화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뭐 나는 만화 같은 이야기로 들리지만 무슨 또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겠죠. 아까 윤동주 씨는 거시적인 세계도 봤지만 미시적인 세계도 봤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시가 동시 산울림인데 이 산울림에 관해서는 시간 관계상 내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다만 이것도 역시 송혜복 교수의 유튜브 강의에 올렸으니까
같이 부록으로 첨부했습니다. 윤동주 동시 산울림에 대해서 따로 여러분들이 보면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마디 한다 하면 DNA 분자 구조를 탐색하는 학문을 분자생물학이라고 하는데 DNA 구조를 밝히는 최소 단위가 코돈이라고 합니다. CODON. 이 코돈, 단백질 합성할 때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최소 단위라고 뭐 하는데 이 전사 조합, 뺏기는 조합의 이 코돈의 수가 64 코돈인데 이것은 주역의 64개하고 동일한 패턴의 연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역할 때 역은 생명체의 생명원리, 우주 만물의 생성 원리입니다. 이 모두가 분자생물학의 코돈이나 주역의 개는 모두 이진법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것을 아미노산 코드라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넓은 의미의 코돈이니 역이니 하는 것도 언어입니다. 언어, 인간의 언어다. 또 역의 그 계산을 두고 뭐 계산이 점산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자가 바로 말씀 사자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언어다. 주역의 이진법 논리 구조는 분자생물학의 코돈의 논리 구조가 똑같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1 곱하기 2, 2는 2,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2는 8, 8 곱하기 2는 16, 16 곱하기 2는 32, 32 곱하기 2는 64. 이렇게 이진적 배가를 진행하면 64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1이 태극이고 2가 음양이고 4가 태음, 소음, 태양, 태음으로 나누어지는 사상이고 또 사상에서 8상으로 배정되고 마침내 64개가 완성되는데 왜 주역인가? 혼돈 궤적 때문입니다. 미래의 궤적을 아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궤적이 혼돈 궤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고유한 법칙에 따라 우주를 정렬하기 시작하는데 이 우주를 정렬한 것이 바로 주역이 체계고 이때 혼돈을 가지고 하나의 정보의 통로로 간주하기도 하죠. 별자리를 우르르 보면서 우리가 미래나 운명을 점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에는 황도 12궁이 있고 동양에는 28수가 있는데 28수 할 때 숫자가 별자리 숫자, 잘 숙자 뭐 이렇게 두 발음으로 납니다만 숙자가 하숙, 숙소, 숙박할 때 쓰이는 숙이죠. 뭐뭐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별자리 이 구조가 가장 우리 28가지 별자리 그러니까 동서남북 4 곱하기 7 4, 7, 28 28짜리 별자리 구조 28짜리 28수 그 수의 별자리인데 이것은 달이 하루하루 머물다가 가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이기도 하고 공간의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달이 안에 차서 기울고 차는 그 주기가 28일이란 말입니다. 30일이 아니에요. 28일입니다. 음력은 조금 짧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와 도안체계의 구조와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윷놀이 말판입니다. 윷놀이 말판은 점이 29개 있어요. 딱 중간점 하나와 그 주위에 있는 28점, 그러니까 29점이 있는데 이 중간점이 북극성을 상징하고 그 나머지 28이 47이 28 바로 안에 28수를 뜻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윷놀이와 가장 비슷한 어떤 구조를 가진 게임이 야구입니다. 홈커밍 구조를 가지고 있죠.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오는 홈커밍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윷놀이도 그렇고 야구 경기도 그렇고 또 안에 별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달이 한 바퀴 도는 28일 동안 한 바퀴 도는 이 구조도 홈커밍 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야구와 윷놀이를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거든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니까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게 혼돈궤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생각하죠. 저마다 혼돈석에서 성리의 질서를 알아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질서가 바로 점성술의 점치는 원리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죠. 이렇게 주역이니 점치는 거 이거 다 엉터리가 아니고 그 나름대로 원리를 가지고 있다. 본질적으로 이렇게 동양 사상은 혼돈 이론이다. 주역도 그렇고 도둑갱도 그렇고 불교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공은 박테리아 균이 스스로 나누거나 자신을 복제함으로써 번식하는 그 혼란상
그 역설적 언어 그대로 닮았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강의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현대 예술도 이렇게 아까 내가 논리 전개가 변정법적 논리 전개라고 했는데 카오스와 코스모스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바로 카오스모스인데 카오스와 코스모스를 두 가지 융합했다 해서 카오스모스인데요. 이런 안에 주요 이론이니 우리 동양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에서 나왔지만 질서를 지향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카오스 이론이라는 뜻이고요. 이 안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도 상당히 카오스모스, 책 제목 코스모스이지만 카오스모스를 지향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현대 예술도 상당히 카오스모스적인 융합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케이지라고 하는 현대 음악가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화성학에는 관심이 없고 소음의 가치, 소음의 가능성에 귀를 기울였죠. 그리고 이에 존 케이지는 20세기 최고의 미국 사회에서 성객이라고 하는 선사라고 하는 서적기 다이세처의 선불교를 배웁니다. 또 그리고 주역을 배우면서 주역의 개를 음양 개를 갖다가 이게 동전을 던져서 이렇게 뭐 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2분의 1 아닙니까? 그런 것을 64개와 동전의 음양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작곡을 한 거예요. 작곡을 한 게 유명한 가장 주역적인 음악의 성격인 변화의 음악입니다. 1951년에 나왔습니다. 이 변화가 바로 주역이라는 뜻입니다. 변화의 음악, 존 케이지의 변화의 음악. 이걸 두고 찬사를 보낸 또 다른 음악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했습니다. 바로 이에 대한 변화의 음악에 대한 오마주가 백남준의 행위 음악인 케이지에게 보내는 찬사 1959년. 이러한 우연성과 불확정성의 미학은 잭슨 플록으로 이어집니다. 잭슨 플록. 물깡통을 때리면서 이것은 뭔가 무의식적 몸놀림을 통해 몸놀림을 통해서 흔적을 남기는 거. 나는 이 미술에 잘 모르지만 특히 현대 미술은 더욱 잘 모르지만 잭슨 플록의 그림을 보면 이게 무슨 어지럽고 혼돈스럽다기보다는 이상한 뭔가 질서가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좋아합니다. 내가 원래 이게 현대 미술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잭슨 플록만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이 무의식이 발현한 창조적인 영감이라 같은 거.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문학에는 그 이전에 나왔어요. 의식의 흐름이라고요. 의식의 흐름은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창안한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프로이트의 안에 의식 무의식 할 때 그 의식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 이 의식의 흐름은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말하는 의식도 되고 무의식도 된다. 그래서 이 의식의 흐름이라는 것은 흐름이 뭐냐? 파편성, 연속성, 자유연상 이런 걸 뜻하거든요. 이 연속성도 질서정연한 연속성이 아닙니다. 비인가적인 연속성, 과학적으로 말하면 비가역적인 연속성이다. 이게 얼마나 또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까? 윌리엄 제임스가 이 가설을 처음 고안했는데 그 동생이 소설가로 유명하거든요. 미국의 국민 작가라고 하는 헨리 제임스에게 영향을 끼치고 제임스 조이스, 마르셀 프루스트 또 영국의 여성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 이런 우리나라 이상 박태원 이런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소설의 기법 이 의식의 흐름이거든요. 이 의식의 흐름도 넓은 의미의 카오스모스적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성리학도 카오스모스적인 것이다.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주도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0년 이후에 주희가 완성한 그래서 주자학이라고도 하죠. 이 안에 주도니하고 주희는 주자가 똑같은 주자지만 한자는 달라요. 이 주도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태극도설에서 무극이 태극. 그러니까 무극이 바로 태극이라는 말인데 무극은 혼돈이고 태극은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혼돈적 질서를 말하는 것인데 태극 이론에서요. 이게 바로 성리학이 우리 조선시대 때 대표적인 이념물,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빨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카오스모스적인 학문인데 이게 카오스가 기라고 한다면 코스모스적인 것이 이거든요. 서경덕이 가장 안에 정점에 서는 것이 주기론. 서경덕은 기고 태계 이항은 이입니다. 그래서 주기론과 주의론이라고 하는데 이 이기가 서로 안에 학문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 이기가 우리 안에가 하나다 하는 거. 어느 것이 약간 더 중요하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거죠. 이기 결국은 이런 온으로 흘러가는데 이것은 카오스모스의 세계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태극이 바로 안에 카오스모스인데 이 태극을 주고 중국의 역학자들은 한국 태극기를 보고 이건 태극이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 한국의 태극이니까 한국형 태극이니까.
그래서 태극이 주역에서 나왔다고 반드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에 반영된 태극 사상은 중국 주도니에서 주구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왔던 중국의 태극 사상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중국의 고대에 우주 생명의 가치를 두고 윤류라고 하는데, 음악도 윤류예요. 윤려라고 했는데 19세기 우리나라 유명한 김일부라고 하는 역학자는 윤류란 말 안 쓰고 거꾸로 여율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기는 주역이 아니고 주역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했기 때문에 발을 정자를 써서 정력이라 한다. 이 정력이 한국형 주역이고 한국형 태극 사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러면 중국의 태극 사상과 한국의 태극 사상이 어떻게 다르냐? 중국의 태극 사상은 질서적 혼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혼돈적 질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속에 함의된 뜻이 많습니다만 내가 대충 중요한 것들만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나라의 혼돈적 질서라고 하는 이 태극 사상은 동학에도 유사하게 닿습니다. 동학에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혼원지 일기. 혼자가 혼돈할 때 혼자입니다. 원자는 어떤 원자고요? 일기할 때, 아까 기질할 때 기자인데, 이 일기란 말이 질서란 뜻인데, 이것도 잘 뜯어보면 혼돈적 질서란 뜻입니다. 우리의 이 혼돈적 질서를 우리는 결정론적 혼돈이라 한다. 조금 결정론적 혼돈이 과학적 용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거 혼돈적 질서는 주객과 생사의 한계를 넘나드는 도주하는 침묵의 세계다. 시인이자 사상가인 김지하 선생이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20세기가 시작되면서 한류가 막 국제화되고 본격화됩니다. 이 한류가 바로 혼돈적 질서예요. 그래서 21세기가 시작되면서 한류가 점진적으로 국제화되고 세계화됩니다. 쭉 나열해보면 21세기 초반에 겨울연가, 대장금, 중국에 영향을 크게 끼친 K게임, 별에서 온 그대, 강남스타일, 난타, BTS,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으로 한 20여 년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혼돈적 질서다. 강남스타일과 관련된 싸이의 말춤을 봅시다. 싸이는 꽃미남도 아니고 몸짱도 아닌 그야말로 혼돈적 남성상을 보여준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고, 말춤은 우리가 원래 유목민족의 유전자를 가지고 북쪽에서 내려왔으니까 우리의 삼원적 혼돈의 혼돈예술이요 잡종예술이다. 혼돈예술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예술은 왜 종합예술이냐? 시간예술과 공간예술을 합쳐서 종합예술이거든요. 말춤에서 보여준 노래와 노래말, 춤은 시간예술이거든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 시간예술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면 공간예술이죠. 그런데 수컷의 발정을 연상시키는 그 혼돈성의 이미지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거든요. 그것은 공간적 조형성만 가지게 되겠죠. 이것은 공간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미지는. 이 시간예술과 공간예술을 합하니까 혼돈적 종합예술이 되고 잡종예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류 문화는 혼돈적 질서의 카오스모스다. 흰 그늘이 깃든 문화다. 흰 그늘은 아까 말했던 김지하 선생이 한 말입니다. 그늘이면 그늘이지 왜 또 흰 그늘이냐. 이게 카오스모스라는 것인데, 한국적인 엇박의 리듬과 비트, 이것이 난타, 이런데도 산물놀이에서 비롯돼가지고, 김덕수의 산물놀이에서 비롯돼가지고 난타에 이르기까지 말춤과 난타에 이어져 온 이 한국적인 엇박의 리듬과 비트는 새로운 성격의 무속과 주술을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요, 이 출력된 강의록 마지막 한 단락, 이것이 오늘 제 강의의 결론인데, 또 강의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과학에 관해 한마디 하겠어요. 저는 과학이라면 젬병 중의 젬병이에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가리고 추린 독수 개검을 편집하여 말을 할게요. 20세기의 과학관과 21세기의 과학관은 어떻게 다른가? 전자가 사회에 의한 과학의 구성에 있다면 후자는 과학에 의한 사회의 구성에 있다고 하겠어요. 20세기는 소립자와 고에너지의 물리학이 과학을 주도했습니다. 모든 게 위계적인 환원주의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요. 미소의 냉전체제 하에서 무기정강과 관련된 이른바 거대과학이 과학의 주류를 형성한 거예요. 이데올로기의 사회가 과학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하겠지요. 반면에 21세기에 이르면 양자 역학이니 원자 물리학이니 하는 것보다 인간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을 맺으면서
실용적으로 응용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나노 테크놀로지라는 말 들어보았어요? 물질이나 기계를 원자, 분자, 초분자의 크기로 만드는 신기술이랍니다. 신기술로 제품화한 것이 있다면 인간에게는 과학이 피부로 다가오지 않겠어요? 이를 두고 반환원주의라고 해요. 이론과 원리 중심으로 환원하지 않는다면 과학을 위한 과학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과학으로 길을 열어가겠지요. 예를 들어 과학이 엄청난 유전자 정보를 개발한다고 합시다. 이를 바탕으로 암을 정복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과학의 힘이 암이 없는 꿈같은 사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이 사회를 구성한다는 명제의 의미입니다. 금세기에 이르러 물리학자들은 카오스 우주관의 모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우주는 잘 짜인 초기 조건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카오스적 상태로부터 끊임없이 스스로를 복제하며 팽창한다고 해요. 그들은 우주에 우리가 해명하지 못한 무수한 천체들이 있고 이것들이 초창기 우주 생성을 해명하고 또 지금 또 팽창하고 있는 우주의 미래 운명을 암시할 새로운 증거를 내놓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얘기들이 뭔가 모르게 카오스모스의 세계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여지를 남겨줍니다. 이로써 오늘 강의의 결론을 내가 직접 만든 강의로 마지막 부분을 읽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카오스, 코스모스, 카오스모스라는 제목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5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준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